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먹방인데요.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음식을 먹기만 하면서 찍는 방송이 유명해지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먹방은 글로벌 컨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남들과 수다 떨면서 밥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해소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감염을 방지하면서 외롭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먹방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2016년 미국에서도 한국의 먹방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CNN 기사 등의 언론 등은 먹방을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사람들은 왜 먹방에 열광하는가 라는 기사에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불안을 먹방이 위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는 수단이라고 전하며 한국의 먹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로 자리잡은 먹방이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먹방의 열풍은 폭발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미국, 영국 먹방 대표들이 만나서 대결을 벌이면 영국의 먹방 대표가 이긴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가 야생으로 나가 애벌레, 쥐 등을 먹으면서 베어 그릴스의 먹방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국에서 뽑은 올해의 단어에 먹방이 7위에 올랐습니다.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콜린스 사전은 먹방을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나 웹캐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권도와 함께 영어에 몇 안 되는 한국어 외래어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먹방이라는 단어가 사전에까지 실리면서 한류의 위력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진 먹방은 중국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컨텐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는 먹방이 법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음식 낭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지시하면서 먹방의 송출 조치가 제한될 전망인데요. 관영 신화통신은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만연한 음식물 낭비 행위를 질책한 지 4개월 만에 법안 초안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난 8월 시진핑 주석은 음식 낭비 현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음식 낭비는 수치스럽고 음식 절약은 영예롭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에 완성된 이번 초안은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과도한 식사나 음주 컨텐츠를 방송하는 먹방에 170만원에서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식당이 소비자의 과도한 식사를 주문하고 명백한 낭비를 유도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한 손님에게 식당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음식물 낭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중국 관영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낭비되는 음식은 도시 지역에서만 매년 1750만 톤에 달하며 중국 과학원 보고서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물의 약 12%가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 가운데 하나로 식량 안전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각종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전쟁을 거치면서 식량 생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음식 낭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시 주석의 개인적 경험이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16살이던 1969년부터 7년간 중국 산시성 농촌에서 생활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아버지가 감금되자 당시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농촌으로 내려간 청년 대열에 합류해 밭을 갈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먹던 쌀과 밀가루 대신 거친 잡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의를 차린다는 인식이 있는 것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음식을 남기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중국의 크리에이터들은 울상입니다. 해당 법안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인들은 생각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먹방 단속에 나서자 강아지에게 먹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먹방 크리에이터들은 강아지에게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이고 있습니다. 일부 견주는 반려견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이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포착돼 동물 학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 강아지에게 강제로 음식을 집어넣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먹방을 강요하는 견주들을 맹비난하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200명의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민 인민대회 대표 상임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 선출 방식을 바꿔 전체 1200명의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목 117명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입법회 대표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을 대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횡포에 현재 홍콩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지미라이, 조슈아 윙 등 대표적 민주 인사들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으로 탈출한 우산혁명의 주역 네이선 로는 영국에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등 해외 망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CNN은 2018년 이후 홍콩 당국의 탄압을 피해 해외 망명을 신청한 홍콩 인사가 350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망명지에서 미행이나 감시를 당하고 있으며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홍콩 내 인사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국의 인터넷 여론 조작과 통제에 대한 검열도 높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뉴욕타임즈에서는 인터넷 비영리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 초기인 올 1월부터 자국 인터넷 여론을 어떻게 조작 통제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문건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들은 중국 정부 기관의 내부 자료를 CCP, 언마스크드라는 단체가 최근 해킹한 것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의 여론 통제는 비밀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부 기관과 매체가 동원되고 기술과 자금이 투입되는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사회인지 잘 알 수 있게 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1월 중국의 목표는 코로나 심각성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의 언론사에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사스와 연결짓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2003년 발생한 사스는 중국 당국의 늦은 대처로 본토에서만 349명의 사망자를 낸 터라 사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중국인들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2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고위급 회의에서 인터넷 매체 관리 감독을 강조하자 EU 기관들은 추가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각 언론사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기사 링크를 전달해 인터넷 뉴스 페이지 메인에 걸도록 했고 치료 불가, 치명적, 봉쇄 등은 보도 금기어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실시간으로 삭제할 영상을 정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영상 삭제가 집중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널브러진 환자나 아이와 격리돼 병상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 등을 담은 영상들이 삭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외부 도움에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 원조 관련 소식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도 나왔습니다. 2월 7일 코로나 감염 실태를 최초 고발하고 그 자신이 코로나로 사망한 우한 의사 리원양 뉴스가 퍼지며 바이러스를 은폐한 정부라는 비판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중국 정부는 전국 언론사에 리원양 사망 소식을 즉각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에 리원양 이름을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점진적으로 내리고 리원양을 기리는 촛불 사진 등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댓글 부대도 투입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에게 가늘어 소리 없는 비처럼 스며들라 절대 신분을 들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댓글 부대 임금 또한 공개했는데요. 400자 이상의 글 한 편을 작성하면 160위안 27,000원을 받고 부적절한 글을 적발할 때마다 2.5위안 420원, 홍보성 글 공유하기를 누를 때마다 0.5위안 85원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력사인 윌루는 댓글 공작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이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단시간 안에 추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고 댓글 공작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여론 통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검열 점수를 매겨 평가하고 각 매체에 미리 자기 검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샷 원킬로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4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 5차전 린츠와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부상당한 해리케인과 비니시우스를 대신해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최전방에 고립되어 있었던 손흥민 선수는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려낸 단 한 번의 슈팅으로 유로파리그 2호 골이자 시즌 1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11분 은돔벨레가 찔러준 패스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몰고 들어간 뒤 오른발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는 7일 아스널과 리그 경기를 위해 후반 37분 델리알리와 교체되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평점 7.4점을 부여하였고 전반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동점골을 만든 베일에게 가장 높은 점수인 7.7점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은 린츠와 3대3 무승부로 조 2위를 확보하여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유로파리그 32강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그럼 해당 경기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이비에르랑 손흥민은 휴식 좀 고려해주면 안 되겠냐? 전반전에 우세하면 후반에는 나올 필요가 없을 거야. 전반 끝나고 소니랑 몇 명의 주전들은 교체해서 쉬게 해주겠지. 소니 나오는 건 컨디션을 찾기 위해서고 호이비에르가 나오는 건 안정을 추구하는 거야. 이런 경기에서는 윙크스와 알리를 풀타임 뛰게 해야 하고 손흥민과 호이비에르를 쉬게 해줘야지. 설마 아스날전은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경기에 손흥민이 나온다고? 만일 부상당하면 아스날전은 바로 망하는 거야. 공감, 손을 선발 출전할 필요가 없어. 후반에 교체로 나오면 되지. 무리뉴는 너무 신중하다. 손흥민이 왜 선발이야? 이 골은 우레이의 그 1대1 찬스와 한번 비교해봐야 해. 여기서 잠깐,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기 전날인 12월 3일 우레이 선수는 또 한 번의 1대1 찬스를 놓쳐 중국 언론과 중국 축구 팬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슈팅 성공률 정말 대단하다. 은돔벨레 패스가 좋았고 손영님이 스피드를 내면 수비가 따라잡지를 못하네. 손흥민의 단독 돌파는 아시아에서 오직 손지아이만 막을 수 있겠지. 이 슈팅 성공률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 빨리 교체하자. 쉴 때가 됐어. 우레이는 사실 슈팅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드리블이 불안정한 거야. 손의 드리블은 그가 마지막에 충분히 여유롭게 슈팅을 찰 수 있게 해줘. 어제 우레이는 단독 찬스에서 드리블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조잡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 역시 하드파워의 차이야. 송과 비교하면 각 방면에서 모두 차이가 나. 슈팅, 테크닉, 몸싸움에 심지어 스피드까지. 기본기의 차이지. 이게 정답이야. 축구 좀 안 해. 한마디로 핵심 역량이 부족한 거야. 기본 소질의 차이. 몸값이 열몇 배나 차이 난다. 우레이가 손의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5천만 유로는 됐겠지. 뭐 하나만 물어보자. 우레이가 페이크 동작으로 수비를 제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었어. 우레이로 바꾸면 뉴스 헤드라인은 이랬을 거야. 1대1 찬스 아쉽게 놓쳐. 우레이와 쏘는 같은 레벨이 전혀 아니야. 솔직히 부럽고 질투난다. 이런 걸 굳이 말해야 하냐? 우레이 너는 소니 어떻게 슛하는지 좀 봐봐라. 창피하지도 않냐? 역시 월드클래스. 호이비에르 풀타임 뛰고 손흥민은 80분을 뛰었네. 이틀 후 아스날전이 아슬아슬하다. 손흥민은 또 한 번 골 사냥꾼인 걸 증명했다. 그에게 한 번의 기회만 준다면 상대방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지.
손흥민은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다가가고 있어. 쏜은 현재 이미 최고의 공격수야. 난 호날두 팬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업적인 것을 제외하고 호날두와 쏜을 바꾸자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안 바꿀 거야. 현재 EPL에서 어느 누구도 쏜보다 잘한다고 감히 보증할 수 없지. 쏜은 정말로 안정적이거든. 은돔벨레의 패스는 넋이 나갈 정도였고 쏜나우드의 슛은 완벽했다. 아름다워. 손흥민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거냐? 쏜이 이렇게 느린데 왜 아무도 못 막는 거야? 손흥민의 기회를 장악하는 능력은 정말 너무 강하다. 해구 세븐은 좀 배워라. 손흥민 나가자마자 토트넘은 또 동점이 되어버렸네. 불가사의한 법칙. 다른 축구왕하고 정반대야. 걔가 나가면 바로 이기더라. 우레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단독 찬스에 위치만 반대였는데 둘의 실력을 바로 보여줬어. 우레이가 나갈 때도 불가사의한 법칙이 있어. 교체가 뭐 같네. 무리뉴 넌 주전을 쉬게 해주고 싶으면 60분 정도의 쏜을 교체해줘야지. 80분에 교체해주다니. 교체를 안 해주는 게 낫겠다. 쏜이 전방에서 반격으로 위협하는 게 알리보다 몇 배는 강하더라. 그리고 너가 교체로 수비수 6명 세운 거에 나도 감탄했다. 결과는 뚜둥 2골이나 먹혔지.